예, 안녕하십니까. 박정현입니다. 예, 저희 집사람 아시나요? 금욕 사장님입니다. 저희가 이때 그 비전지에 실렸던 내용인데요. 읽어보시면 목표를 갖고 도전했다면 자신을 믿고 부딪혀 보길 바래요. 계획한 것보다 늦어지면 노력과 변화가 필요할 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니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들을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것은 그 자신이라는 것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셨던 분들은 다 성공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길로 가면 성공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게 되실 겁니다. 어떤 시골 보건소에 의사가 자기 병력 때문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웬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성함을 물어보죠. 예,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안 듣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력 검사를 시켰습니다. 이상이 없는데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뭐 나 잘 들려. 안 듣기신다며요. 진짜 현존하시는 지금 한국의 정책 박사님이십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정말 이렇게 교수님 중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안 들려서 사투리처럼 안 듣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언제 또 안 듣기냐면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웬 외국인을 만납니다. 두렵죠. 영어를 몇 년씩 해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울렁증 때문에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안 듣깁니다. 자, 열심히 들으려고 하면 그 속에서도 한국말이 하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지금 한국에서 뭔가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듣기는 겁니다. 오늘 들으려고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가 하는 속내까지 제가 미처 얘기 못 드린 것까지 다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오늘의 환경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구가 수백 년 동안 계속 온도가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는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구가 온난화된다라는 얘기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적일까요? 1980년대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온난화 얘기가 86년도에 유엔에서 16살짜리가 지구를 지켜주세요라는 강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온도가 여기는 0.75도 올랐다고 했죠. 오늘 현재는 0.8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파리 협정이란 게 했었는데 파리 협정에서 언제부터 그거를 지켜나가자 하냐면은 지금 기상청장님도 계신데 그때가 2025년입니다. 2025년에서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할 건데 지금 벌써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특히나 2016년도부터는 갑자기 지구 온도가 2배, 3배로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최후의 빙하라는 게 녹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굉장히 더웠었죠. 이게 원래의 지구의 온도 그래프입니다. 뻘겋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더 올라갑니다. 내년에는 더 빠른 지금의 속도대로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면 준비해야 되겠죠. IMF를 우리는 갑자기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IMF를 미리 알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 전에 IMF가 옵니다라고 명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그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건희 회장님한테 갖다 줬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은 그때부터 뭘 했을까요? 준비를 했겠죠. 제일 먼저 준비한 게 이학수라는 변방에 있던 사람을 불러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삼성은 삼성 상용차에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용차를
법정 관리로 넘길 것인가, 삼성 내부에서 정리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학수 씨가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삼성 전체에 타격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건희 씨의 통장을 받아옵니다. 그 통장에 4조 3천억을 씁니다. 그리고 6년 동안 IMF를 겪죠. 6년 동안 IMF 겪으면서 삼성이 벌어들인 돈은 110조입니다. 삼성이 60년 동안 번 돈보다 6년 동안 번 돈이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미리 안 사람의 힘입니다. 기온이 올라갈 걸 미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라는 고민을 시작하면 되겠죠. 두 거인의 혈투,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예전에 일본이 부상할 때 소니사가 워너브로더라는 영화사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땅들을 막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거품 경제 시절이었죠. 그래서 일본의 엔화 가치가 그렇게 클 때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그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돼서 그걸 시작했었냐면 미국 GDP의 20%를 치고 올랐을 때 그 일본을 가라앉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하려고 여러 번의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은 미국 GDP의 66%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무역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그 무역 전쟁에 우리나라는 중간에 끼어 있죠. 북한도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 요번에는 이란도 끼어버렸습니다. 이란한테 제재를 계속 가하겠다. 그리고 이란에 무역을 하는 곳과는 미국과의 모든 무역을 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가 뭘까요? 중국이 석유 수입을 이란으로부터 25%를 했습니다. 그걸 35%로 늘렸습니다. 시진핑하고 트럼프는 한번 해보자 라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북한이 지금은 정권이 바뀌면 오히려 양쪽 나라가 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렇게 됩니다. 전 세계의 관세 인상률이 10%, 15%, 20%로 올라갈 때마다 이거는 현대경제연구소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이렇게 감소하는 겁니다. 성장률이 1.9%가 감소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또다시 우리나라 경제가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장률 관세율이 20%로 지금 얘기가 다 끝났죠. 그래서 2천억에 대한 그 관세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니까 저기서 받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죠. 로봇 산업, 항공 산업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보다 더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 앞선 걸 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려고 하니까 관세를 매깁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뭘 할까요? 그냥 수출해. 관세 맞고 수출해. 그 관세만큼 내가 다 물어줄게. 이게 시진핑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냥 일반 보조받지 못하는 산업들은 중국에서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관세율 인상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중간에 그냥 끼어 있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용 감소가 46만 명이 줄어듭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어쨌든 고용을 늘리자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고용이 안 늘어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 인구가 감소했고 이제 더 이상 생산에 사람이 필요 없는 단계에 우리는 과학적인 단계에 도입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을 더 고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왜일까요? 그 사람들한테 투표권이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슈를 가지고 계속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한 개의 직업이 사라지면 2.3개의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2.3개의 직업을 만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산업을 유지하면서 뭘 하려고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어디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무역 전쟁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는 이 속에서 우리한테 기회는 없을까요? 수많은 기회들이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 중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들으시게 되는 이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존의 직업들을 어떻게 하면 안 놓을까? 그 기존의 직업들에 새로 시작하는 애들조차도 거기 밀어넣을까라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 정부나 우리나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다면 이 맥락 자체에서 벗어나서 살펴보는 것,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와서 게스트 강의를 했던 내용이 아버지처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분이십니다. 안고 있는 애가 저죠. 아버지 49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함경북도 길주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북에 딸 2분이 계시고 그리고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하셨던 분이고 나중에서 통일될 가망성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하셨고 저가 나온 겁니다. 이북에서 오신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친척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첫 번째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 열심히 사는 이유는 뭐냐면 추운 데서 어릴 때부터 추운 데서 사셨지 않습니까? 무지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추운 지방의 특유의 성실성을 갖고 계셨고요. 세 번째는 어쨌든 재산을 쓰지 않고 모으십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 통일될 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북 오도민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이북 오도민의 모임에서는 평균 재산이 40억입니다. 제가 아시는 저희 아버님 때 또래에 돌아가신 분은 그냥 땅을 계속 사두셨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도로 하나 난다니까 70억을 보상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자영업을 해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죠. 저 큰애와 둘째입니다. 얘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제가 하이리빙을 하면서부터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리빙 하기 전에는 그냥 컴퓨터 대리점 하는 사람으로서 돈을 벌어다 주고 모든 교육은 애들 엄마가 다 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다였습니다. 그런데 하이리빙을 하면서 하이리빙에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시스템, 성공을 향한 시스템, 8코어 8단계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배워서 내가 빈자리만큼 애들한테 채워줘야 되겠다라고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첫째가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둘째가 막 울고 있죠. 지가 울렸거든요. 표정을 보면 내한테 왜? 뭐 이런 표정이죠. 이렇게 장난꾸러기가 이제 우리가 하이리빙을 만나면서 이런 시점을 맞습니다. 애들이 항상 어릴 때 뭔가를 갖고 싶어 할 때가 있죠. 특히나 우리 애는 항상 레고 앞에 가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참 서 있다가 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눈에 들어오다가 저걸 사고 싶은데 지도 않은 거예요. 맨날 작은 거 사다가 이렇게 큰 걸 사려면 얼마나 돈이 비쌀지 감당이 안 된다는 걸 하면서도 그걸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시점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손잡고 그 레고가 파는 마트에 여기를 찾아가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죠. 그리고 뺏어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왔습니다. 보통은 그냥 안 돼 시작해서 나중에 딜을 하죠. 네가 뭘 하면 이렇게 사준다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뺏어서 놔두고 이 사진을 이 책상 앞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8코어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야 되고 저녁에 자기 전까지 이걸 해야 돼 라고 쭉 붙여놨죠. 둘째가 쫓아갔다가 얼떨결에
나도 하나 들은 거죠. 예, 이거 그때 당시에 17,000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뺏어서 제자리 갖다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지금 매해, 매달 했던 게 지금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집 장가들 갈 때 주겠다라고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거 부부가 한 장씩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만들고 그 사이에 애들 거를 만들고 그 위에 사진들을 붙여놨습니다. 이게 동그라미가 몇 개가 되면 처음에 100개가 되면 이게 니께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냥 100점을 맞으면 사준다 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물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딜이 되는데 이거의 목표는 습관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 습관의 장기적인 목표, 첫 번째 목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될 걸 먼저 하는 거, 그걸 1년 동안 우리가 습관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처음에 바꿀 때 동그라미 애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얘가 안 한 것도 동그라미를 치더라고요. 옆에서 동생이 얘기합니다. 오빠 그거 안 했잖아. 이렇게 막 고자질을 하고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참아줬습니다. 안 한 거는 X표야 하지 않고 나중에 그러니까 지가 찾아서 중간에 없는 세모표를 만들어서 집어넣더라고. 이건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할락했었거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에 습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자하고 같이 사진 찍었죠. 대한민국 인재상이라는 걸 대학교 1학년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육인재, 소년제는 우리 애는 창의인재였습니다. 우리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시점에 특허를 15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과기대에 들어가고 이때는 저하고 같이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에서 시작해서 80km 떨어져 있는 자기 대학교까지 같이 걸어갔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걸어서 바다에 가보겠다 해서 부산까지 걸어갔었거든요. 그런 저를 이겼던 경험을 얘기를 해줬더니 지도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걸어갔었는데 저도 대학교 때는 좀 걸었었습니다. 이 나이 때 걸으려고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마디도 못합니다. 길 가다가 맨날 계속해서 물을 사 먹었거든요. 그런데 소변을 보러 안 갑니다. 다 땀으로 나와서. 여기 벨트에 흰색 줄무늬가 생기고요. 어쨌든 되게 힘들었었는데 얘한테는 그게 가장 큰 추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네가 아들을 낳으면 꼭 시킬 거야. 네가 하기 싫어도 아빠도 했었어. 할아버지도 했었으니까 너도 아빠하고 해봐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중학교 졸업하면서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네가 대학교만 들어가면 학비는 계속 되죠. 그리고 네가 혹시 어느 장소에서 잘 곳이 필요해. 그러면 그것도 준비해줘. 단 집을 마련해 주더라도 전기세, 물세 네가 내야 되고 입는 거 먹는 거 네가 해야 돼. 라고 3년을 얘기를 했습니다. 얘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3년 동안 난 그럼 가서 뭘 하지? 어떻게 해야 돈을 벌지? 대학교 1학년짜리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계속 하면서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던 이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대학교 딱 가서 같이 이렇게 기숙사를 쓰는 친구들이 있죠. 해마다, 방학마다 해외로 나갔다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얘가 해외로 나가는데 돈을 대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15개국을 나갔다 옵니다. 무슨 공모전, 어디 또 공모전이 이어져 가지고 그 다음 특허를 대상으로 하는 학생 모임 호주에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대주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그 능력이 클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저희 애들을 통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전번에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교육부와 경제신문에서 주최하는 이렇게 글로벌 포럼에서 강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
구글 캠퍼스 CEO와 또 해외에서 초청된 CEO들, 그 장관들 이런 사람하고 같이 강연을 했습니다. 얘가 했던 강연의 주제는 실수가 성공을 만든다라는 강연이었습니다. 어떤 실수들을 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전에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특목고에 5번 떨어졌던 얘기. 그리고 옆에 누가 있었냐면 카카오에 투자 담당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찾아갔다가 거절받은 얘기,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학사장교 시험을 쳐서 소위로 인간에서 공군 소위로 복무 중에 있습니다. 뭐 며칠 있으면 중위가 된다는데 어차피 제대를 하고 다시 자기 일을 시작하겠죠. 그래서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자랑처럼 드리고 싶은 거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하이리빙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이리빙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하이리빙을 통해서 애들을 잘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정이 정말 발전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집안에서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들을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개념을 새롭게 생기는 개념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탑재하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은 도대체 뭔가? 라는 얘기로 시작드릴 겁니다. 자, 이게 뭔지 딱 보면 아시겠죠?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없이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인터넷 없이 거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정말 중요하게 필요한 때가 있죠. 이때입니다. 해외여행할 때. 해외여행할 때 인터넷이 필요한 이유는 길 찾는 데 필요합니다. 핸드폰에 화살표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통역을 해야 되면 핸드폰으로 통역이 다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가야 되는지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글 트립이라는 걸 찾아보시면 내가 어느 지역에 최단 거리 코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최저렴한 코스, 맛집 코스, 유적지 코스, 미술관 코스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여기 떠나기 전에 다 정리를 해놓고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비행기도 다 그렇게 예약하죠. 그래서 스카이스캐너 이런 걸 하시면 전체 내가 원하는 비행기 종류, 중국 비행기 빼고 저쪽에 이상한 나라 거 빼고 이런 비행기들 중에서 제일 싸게 나온 거 탁 정리를 해줍니다. 그 비행기 타고 가시면 됩니다. 경유도 한 번 아니면은 돌아오는 거를 직항으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즘에는 6가지 종류의 그 전 세계의 호텔을 예약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거로 예약하시면 어떤 때는 86%, 93%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여행을 가시기 시작하는데 가서 현지의 길 위에서 인터넷이 돼야 되는 거죠. 와이파이, 호텔에 돌아서 와이파이 되는 건 길 위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유심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조금 더 차이를 갖기 시작했는데 현지에 유심 칩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로밍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 로밍을 해서 인터넷을 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에 가서 국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현지에 가서 그 나라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죠. 이탈리아에 가면 이탈리아 데이터를, 호주에 가면 호주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일주일 기간 한정, 3일 기간 한정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싸지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많이 쓰고 남아서 결국은 그 누구 주기보다는 버리고 오죠. 공항에서 누구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주려고 하는데 잘 만나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최고로 저렴한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인터넷을 쓰는데 유심을 바꾸면 된다라는 개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 내 핸드폰 번호가 바뀌어.
내가 전화를 못 받아. 그리고 전화를 못 받으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카카오톡으로 다 사람들한테 연결할 수밖에 없어. 이런 개념이 있으면 자유롭게 쓸 수 있겠죠. 요번에 나온 아이폰은 그래서 유심칩을 2개를 꽂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쓰는 자국의 유심칩, 하나는 가는 곳의 유심칩. 예. 그래서 전화도 받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게 2개 꼽는 자리가 왜 필요하지? 라고 하면 뭐가 없는 거냐면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유심칩을 그럼 그날에 가서 사야 되나요? 인천공항에 서점에 가면 다 있습니다. 각 나라 유심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가시면 비행기 안에서 내리기 전에 바깥 끼워서 딱 내리면 그때부터는 나는 그 나라의 폰을 내가 들고 있는 폰은 내 폰인데 OS도 전부 다 한글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나라 폰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인터넷 경제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 뭔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여기 로얄오너 사장님이 열심히 연결경제에서 얘기를 했는데 왜 설명이 안 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나라의 사람이 개념을 잡고 있는 사람이 6%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그 6%들은 돈을 많이 벌었거나 벌려고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의 흐름에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연결 경제와 플랫폼. 내가 플랫폼을 사람들한테 5분에, 10분에, 1시간에 걸쳐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 개념부터 장착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제 활동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카카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카오뱅크 만들지 않고 연결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까지의 은행들을 넘어서서 이제 그 모든 걸 뛰어넘어 가지고 역전시키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건데요. 이걸 똑같은 문구를 SK에서 썼습니다. 만들지 않고 모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플랫폼입니다. 모으되 사람들을 연결시켜야 되죠. 그리고 모으되 그 사람들이 다 생산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다 생산자이면서 다 소비자. 난 뭘 생산한 적이 없는데. 핸드폰에 찍는 것과 동시에 생산자인데요. 이 생산품을 광고할지 말지는 내가 올리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를 생산하는 겁니다. 정보를 생산하고 연결하고 소비하고 누구나 이걸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돈이 돼 라는 개념을 못 찾는 거죠. 유튜버만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모으고 연결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확실하게 잡으시면 앞으로 돈 걱정 없는 세상 속에 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공이란 개념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라고 질문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하이리빙을 만났습니다. 여기 초청되셨습니다. 아니면 오늘 하이리빙과 관계없이 초청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관계 있든 없든 당신 안에 하이리빙 외적이라도 성공이란 게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하실 것 같으십니까?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이란 걸 내가 하이리빙을 했기 때문에 도구에 의존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공하겠지라는 형식으로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에는 흥망이 있습니다. 흥하고 망하고가 있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를 보셨는데 제가 서울에서 생활할 때 은행에 서류를 넣고 이제 3차 면접까지 다 끝냈습니다. 저는 입사할 날만 이제 기다리는 그런 어떤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은행 전산실에 취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에 대구에 계시던 저희 아버지가 올라오셔서 동대문에서 국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네가 50이 되면 은행 지점장급의 전산실장이 돼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이후에 5년 뒤에 나오면 네 뭐 할래? 나 지금 취직하려고 기쁨에 들떠 있는데 거진 99%나 들어가는데 저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버지는 서점을 하셨었고요. 그 서점을 통해서 출판사들을 보셨죠. 예전에 행림출판사라고 있었습니다. 그 행림출판사는 방향하편이라는 한의학서를 계속 냈던 출판사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히트를 치죠. 김홍신의 인간시장이 8권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지혁의 키재기라는 책이 나왔었고요. 중간에 차지혁이 잡혀가기 전까지 계속 팔렸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에 3층짜리 건물을 삽니다. 지하실이 있는 3층짜리 건물을 사서 출판사답게 또다시 뭔가를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주니어라는 잡지책이었습니다. 어깨동무는 애들이 다 보는 책이 있었는데 중학생 애들이 보는 잡지책이 없어. 그래서 주니어를 딱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2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건물을 팔고 거기에 세를 들어갑니다. 출판사 얘기를 하시면서 흥하든 망하든 한 달에 출판사가 200개가 생기는데 3개가 살아남아. 그래도 그 속에는 흥망성쇠가 있어. 그래서 니는 그냥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흥망이 있는, 그래서 인생을 걸어볼 만한 걸 해볼 생각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죠?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버지 40억 재산을 만드신 분이에요. 출판사에 근무할 때도 그런 얘기를 안 하셨다가 은행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는 은행에 들어가면 진짜 아버지와 같은 이런 성공이란 걸 해볼 수 없는 위치에 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내가 자영업을 하면서 지금 상황을 쭉 유지하든지 아니면 그거로 잘 살 수 있게 될 확률이 여기 있습니다. 30년 이내에 죽으면 안 되고요. 당신 잘못으로 해고당해도 안 되고 정리해고당해도 안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외주로 빼지면 안 되고 쓸모없어지면 안 되고 회사가 계속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안 되고 저축한 통화의 가치가 베네수엘라 보셨죠? 3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버리고 브라질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간 게 아니죠.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달 내도록 벌어도 소고기 500g을 못 사니까요. 바게트 빵을 반 개를 사서 식구 4명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다음날 빵을 살지 못 살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를 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사태가 지금 일어난 겁니까? 벌써 3년 반 전에 시작됐었습니다. 3년 반 전에 유가가 29달러로 내려갈 때 베네수엘라 사태는 예견된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라면 베네수엘라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돈을 다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걸 달러로 바꿨어야 될 겁니다. 집을 남겨두더라도 그 행위를 했던 사람은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브라질에 가서도 지금 잘 삽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가서 집을 버리는 사람들은 브라질 길바닥에서 삽니다. 그게 모든 시대 흐름은 한결같은 해결 방법밖에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자,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든 자영업을 하고 계시든 이게 한 가지 조건이 되면 뭐 문제가 아니라 이 조건이 다 동일하게 한 개도 빠짐없이 계속 지속돼야지 여러분들은 잘 살 수 있습니다. 한 개라도 어긋나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보셨죠? 미중 무역은 벌써 지구온난화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실업 문제들은 노르웨이가 최저임금이 시간당 21,000원입니다. 덴마크가 27,00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중소기업에 가서 기계 만지려고 안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알바하면서 다음을 예견할 수 있습니까? 중소기업에 가서 내가 최저시급 밑으로 해도 일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공장장이 되든 아니면 앞으로 내가 그 일을 공장을 만드는 사람이 되든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노르웨이에서 덴마크에서 복지병이란 형태로 나타나는 그걸 우리가 지금 그 복지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유치원에서 일했던 사람이 대구에서는 2,600만 원 받습니다. 연봉. 그런데 시간당 계산해 보시면 알바가 2천만 원 받거든요. 그럼 난 지금 20년 동안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항서 감독이 얼마 번다 그럽니까? 연봉이 2,500만 원요. 단지 그 사람의 명예가 지금 하늘처럼 치솟아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앞으로 그런 미래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그 하고 있는 일에 가장 실체를 보셔야 되죠. 그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생활이 달려 있습니다. 내 하고 있는 일에 우리 식구들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 이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시면 미래 준비는 따로 하셔야 된다라는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실 겁니다. 그래서 미래 준비라는 걸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셀프 이미지입니다. 나는 셀프 이미지가 성공자의 셀프 이미지냐 아니냐 라는 얘기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를 내가 느끼는 이미지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자, 왜 이 그래프가 다시 나왔을까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셀프 이미지가 타격을 받을까요? 이까지는 이쯤까지는 그냥 지구가 평평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쭉 커지죠. 그런데 우리 삶도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나기 전에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때는 성장하고 어떤 때는 줄어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제자리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 생각 자체가 그렇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다시 안정으로 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고, 달이 뜨면, 보름달이 뜨면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제발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무탈하게 해주세요. 목표 자체가 이거 드러났죠.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남편 안 쫓겨나고 애들 아프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세뇌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 경제에 그렇게 많이 들었던 컴포트 존, 안락지대에서 벗어나기 싫어하는 것, 이게 인간의 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들, 흐름들을 정리하려고 했던 이게 우리의 단기적인 목표였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인생이라면 어쨌든 성공이란 저런 셀프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공하더라는 거죠. 단지 그 격차가 0.1도밖에 차이 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나면 누군가는 거기 있는데 나는 여기 있더라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셀프 이미지가 정말 중요한 이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빅터 세르브리아 코프라는 사람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의 줄거리가 우리가 읽었던 바보 빅터라는 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때 IQ 검사를 했더니 안 그래도 말귀 못 알아듣는데 IQ가 73이랍니다.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니는 공부해도 안 된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버티다 얘가 결국은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목재 공장에서 일합니다. 목재 공장에서 일하는데 맨날 사고 쳐요. 맨날 뭐 떨어뜨리고 부수고 말귀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들고 오라 그러면 저거 들고 오고,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들어갑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IQ 검사를 새로 해봤거든요. 그럴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IQ 178로 나왔습니다. 그 부대에서 그 검사를 한 사람이 이렇게 IQ 높은 사람 처음 본 겁니다. 그때부터 IQ가 높으니까 네가 하면 신병 훈련을 시켜봐라. 프로그램을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병 훈련을 시켰더니 아주 잘하더랍니다. 장교로 승급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장교 교육을 맡겼는데 장교 교육을 맡겨서
남길 반했었지만 이 사람은 그때 깨달은 바 내가 옛날에 바보였던 곳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였습니다.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천재란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천재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목재 등급을 자동으로 구분해내는 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영국 목재협회 회장이 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집사람이 암투병하다 죽고 난 다음에 집사람이 멘사를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서 그렇다는데 당신도 천재잖아. 한번 가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멘사에 갔다가 이 멘사가 사람을 모아놨는데 뭘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3대 회장이 됩니다. 빅터 세르브리아코프. 그래서 지금의 멘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4만 명의 회원을 가진 멘사를 만들어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IQ가 얼마인가요? 아실 겁니다. 그러면 IQ가 납니까? EQ가 날 수도 있고 ZQ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뭘 잘하는 게 있고 내 스스로를 쳐다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EQ가 이모션일 수도 있고 이코노미일 수도 있죠. 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쳐다보는 모습입니다. 73, 178 자기가 자기를 쳐다본 것에 그렇게 인상의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가 이미지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미지로. 그림으로. 그래서 나를 그림으로 하기 위해서 꿈판도 만들어 봤다가 계속 상상도 하고 그러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뭔가 노래를 들으면 하루 종일 노래를 하면서 이야, 이 노래를 내가 왜 계속 하고 있지?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해마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쓰는 기억은 대뇌를 쓰는 게 아닙니다. 해마를 쓰는 겁니다. 조그만 그 해마를 거기에다 다 하루 거를 담았다가 대뇌로 다 옮기고 자고 나면 딱 새로운 해마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해마에다가 내 이미지를 아침마다 집어넣는 사람과 아침을 따르르 우와 하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누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까? 셀프 이미지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그걸 2년 동안 하는 사람은 나는 세상 천지가 뒤집어져도 우리 집이 쓰나미로 다 밀려가도 몸만 하나 살아남으면 그럼 다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통에도 누군가가 성공한 걸 봤었고요. 그래서 셀프 이미지라는 걸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바로 성공과 바로 직결되더라라는 것들을 역사 속에 다 증명하고 있는데요. 셀프 이미지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이딩 참 괜찮네. 그러니까 이거 하면 우리 생활이 나아지겠네. 그리고 더 열심히 하면 로열 오너사님처럼 성공하겠네 라고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셀프 이미지 없이 시작하셨다면 아직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알아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셀프 이미지를 일단 우격다짐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성구 사장님은 벤츠에서 내릴 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왜일까요? 이성구 사장님이 벤츠보다 더 귀하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벤츠에서 딱 내렸을 때 지금 보니까 지금의 의상으로 내리면 밖에서 내리는 사람 쳐다보면 저 사람? 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내릴 때 차 좋네. 이렇게 내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더 크지 않기 때문에 내 셀프 이미지가 더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내 셀프 이미지. 그걸 먼저 성공자의 위치로 갖다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누군가를 만나서 하이디병을 얘기했고 또 열심히 책을 읽었고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서 야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어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기 요만큼 더 다가와 있는 겁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과 그냥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셀프 이미지에서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배움에 대한 확신입니다. 배움을 제일 방해하는 건 뭘까요? 다 안답니다. 유튜브에 보면 뭐가 있고 인터넷에 보면 뭐가 있고 그거 성분은 뭐고 다 안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성공해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배움은 내가 여기서 배워서 어지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그 확신 때문에 합니다. 왜 학교에 들어갑니까? 다음 학교에 좋은 학교에 갈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럽니까? 아닙니다. 졸업장을 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학교는 재수를 해서 가든 뭘 하든 그 다음 일이고 어쨌든 요만큼이라도 확신 있는 걸 우리는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이라는 거, 내가 이걸 배우면서 내가 앞에 했던 셀프 이미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걸 하면 내가 지금 배우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먼 데서 길을 찾아와서 듣는 거 하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듣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 사람은 올 때부터 걸어올 때부터 그 배울 자세가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배움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래야지 이 시간이 진짜 중요한 시간,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체화입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하이리빙 하면 성공하는지 아시죠? 그런데 왜 하이리빙 하다 그만둘까요? 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알지 몸이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리빙의 리더 사장님들은 여행 가면 되게 불편해합니다. 오늘 8쿼를 해야 되는데 책은 들고 와서 읽고 있어. 네,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려고 하니까 가이드밖에 없어. 가이드는 지금 몇 번이나 듣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영어로는 Do you know network market? 하고 시작하죠. 그 다음 할 말이 없어. 이렇게 되면서 그걸 계속해서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색한 겁니다. 내가 미팅에 갈지 안 갈지 망설이는 이유는 체화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팅에 안 가고 있으면 편안하면 쭉 편안한 게 체화될 겁니다. 제일 먼저 익숙해진 거, 편안한 거, 그게 제일 먼저 체화되어 있던 우리 몸이 있습니다. 그 몸을 이겨가지고 우리는 체화돼서 이게 내가 성공의 8코어를 하고 있는 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성공자의 모습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체화되어 있느냐? 스폰서가 딱 보면 압니다. 심지어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쳐다봐도 체화되신 분과 안 되신 분의 눈빛이 다릅니다. 그게 누군가한테든 다 나를 넘어서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체화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이란 것은 앞에 셀프 이미지 있고 그 셀프 이미지를 향한 배움이 있는데 배움에 대한 체화까지 되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만 필요하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습관 바꾸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그 습관을 치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런 습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게 곧 체화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엔 나누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내가 성공했습니다. 제가 성공하신 분 중에 아시는 분은 스티브 김 회장님이라고 있습니다. 하이리빙에는 몇 번 또 초청되셔서 강의도 하셨고 요즘에는 중학생 애들 학교 쫓아가서 강의하는데 중학생 쫓아갔더니 애들이 시끌벅적 난리도 아닌데 그 스티브 김 회장님이 시작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성공했을 것 같은데? 하나야, 맞춰봐. 가난이랍니다. 난 가난했었기 때문에 간절한 게 있었고 절박한 그걸 뚫고 나갈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조 원의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1년에 20억씩 그 장학금을 내놓는데요. 40억씩 벌어드립니다. 어쨌든 이분이 했던 얘기에 나눔이란 건 내가 북한에다가 빵 공장도 세워주고 그리고 버스도 20대씩 줘봐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어떤 집에 돈을 주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집안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집이 다시 살아나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배워야 될 이유를 찾아주는 거. 그리고 지금 내가 뭘 바뀌어야 되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 우리는 그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나눔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때까지 자기의 습관, 자기의 생각들이 계속 자기를 붙들고 있는데 그걸 그때마다 코칭하고 멘토링하면서 그 사람을
진짜 성공자의 진입로에까지 같이 가는 것, 손잡고 같이 가는 것, 이게 가장 큰 나눔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갖다나 우리가 하는 일은 신뢰 회복 소비 운동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 시장판은 전부 다 상업주의로 물들어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은 과일, 단 과일, 그래야지 팔려나가는 거. 그런데 그 과일을 그 사람은 먹지 않더라는 거죠. 약치고 비료 주고, 심지어는 수박을 키우기 위해서 수박밭에다가 설탕 주고 그렇게 가지고 키웠는데, 옛날에는 모난 거 안 팔리는 거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야간 친 거 먹으려고 사람들이 딴 걸 먹는 겁니다. 우리는 유기농이란 걸 한번, 사과가 유기농이 되려면 11년 동안 약을 안 쳐야 된답니다. 그런데 안 팔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었어? 약 치면 되죠. 11년이 훌딱 날아갈 겁니다. 그 사람 걸 팔아주는 소비자에서의 손이 시장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내가 내 새끼한테 줄 만한 식품, 그렇게 공부했던 것, 그걸 딴 사람한테 나누는, 그게 바로 신뢰를 회복하자라는 계몽운동처럼, 옛날에 농촌 계몽운동처럼 이게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큰 나눔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제 셀프 이미지를 가진 나와 아닌 나로 나누시겠죠. 더 중요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나는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과거는. 우리는 과거를 경험과 기억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기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 뒤에 나가셔가지고 가시다가 콩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아무것도 없이 내가 기억을 잃었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그럼 난 누구입니까? 이름 모르죠. 누구의 자녀인지 아니면 누구의 집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난 누구입니까? 철학적인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그래서 기억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나는 기억입니다. 이건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나가 계속해서 쫓아오더라라는 거죠. 당신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 어떤 직업을 가졌던 사람, 어떤 누군가의 아빠라는 기억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미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미래로 대답하시는 분 계신가요? 명함을 주는 것도 과거입니다. 그런데 셀프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은 미래의 내가 더 중요합니다. 그 미래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도 아니고 오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떤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라는 것의 대부분이, 내 기억이, 과거의 기억이 내를 어디로 데리고 가고 어디로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에 내가 될 사람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공할 사람, 거기 성공해서 벤츠보다 더 큰 사람, 그 벤츠보다 더 큰 사람이 나는 나중에 세미나에서 랠리를 할 때 어떤 드레스를 입고 어떤 음악 속에서 누군가 지금은 있지도 않는 파트너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한 미래를 꿈꾼다면, 그 꿈꾸는 미래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눈에 보여주진 못하지만, 그림 실력이 딸리고 뭐가 안 돼서 보여주진 못하지만 우리가 그걸 말로써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꿈꾸게 해야 되죠. 하이리빙이 정말 중요한, 지금 앞으로의 길은 플랫폼에서 얘기를 하는 가치로 가는 겁니다. 가치. 그런데 정말 가치로운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100명을 모아놓으면 한 명의 가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이겨. 게임을 시켜놓으면 그 게임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이 튀어나오고요. 장사를 해도 그 중에 한 명이 튀어나옵니다. 그 사람은 있는 존재로 가치로운 겁니다. 그런데 하이리빙은 그런 식의 가치가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내가 성공하고 누군가를 성공시키고 그리고 함께하고 연결하고 그리고 같이 생산하고 같이 소비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함께 더 나아지는 가치로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린 사람들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부터 우리 이 모임이 전국에서 대구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가치로운 곳이 되면 그냥 하이리빙이라는 이름 자체는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의 비즈니스의 가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원으로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시기도 하지만 제 미래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임페리얼이고 저한테도 이제 5개의 직급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로얄 오너 바로 갈 건 아니죠. 프론티어 오너, 오너, 골드 오너, 로얄 오너 이렇게 저한테도 직급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꿈꾸는 지금 현존하는 사장님을 제 롤모델로 제 미래로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미래에는 이런 사람들을 제 미래로 갖고 있습니다. 둘 중에 누굴까요? 워렌 버핏입니다. 두 사람이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그냥 질문하세요. 난 대답해 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EBS 방송에 부자들 대학교를 가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많은 대사가 뭐였냐면 저는 운이 좋아서 였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만났고 하고 싶은 일을 만나면서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말이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이 다음 사람을 기다리죠. 또 그 얘기를 들으면 아 나도 저 사람한테 운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운이 좋은 그룹을 갖고 있으니까 나도 그 그룹의 일원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죠. 그래서 이게 커지고 커져서 워렌 버핏이 게이츠 멜렌다 재단에다가 36조를 기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얼마를 모아야지 기부를 할 수 있을까요? 36조를. 96만 년입니다. 그런데 정말 10만 원으로 투자했던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힘은 뭘까요? 빌 게이츠는 자기는 일주일에 핸드폰 안 받고 인터넷 안 보고 책만 일주일 동안 계속 읽는 행복한 휴가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옆에 워렌 버핏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300일을 그러고 있는데 얼마 전에 대구에 초청됐던 분 중에 고명환이라는 개그맨이 있었는데요. 5년 동안 1700권을 읽었답니다. 지금 하이리빙의 리더 사장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세상이 눈에 그냥 들어오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사유의 힘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읽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집단 지성이 가고 있는 곳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같이 읽으면서 내 미래는 하이리빙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더 크게 세상에 뭔가들을 내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 미래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여행을 하도 많이 다니니까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신 여사님 어디 있습니까? 늦게 오신 것 같아요. 여기 몇 명은 지금 옷 갈아입는다고 안 오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전에 봤던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딸이 있고요. 이렇게 컸습니다. 금욕사장님이고 처남이고 처남댁입니다. 그리고 쭉 가족여행 때네요. 이렇게 이제는 뭔가들을 이뤘을 뿐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욕사장님하고 저희가 이탈리아 밀라노에 하이리빙에서 여행을 갔다가 남았습니다. 비행기표를 며칠 뒤로 연기해 주세요 하고 남아서 저희가 거기에서 너무나 아쉬운 겁니다. 밀라노까지 갔는데 성당 안에 못 들어가 본 게. 가이드가 이해가 됩니다. 사람을 그만큼 데리고 갔는데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면 1시간 반 줄 서야 되거든요. 줄 서서
들어갔다가 언제 나오면 하루 일정이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기 왔습니다. 찍으세요 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았던 겁니다. 그리고 천장에도 올라가 봤습니다. 해가 질 때 그 흰색 대리석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물들이면서 아름답게 빛나는 것들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스칼라 극장, 오페라 극장인 스칼라 극장에 갔습니다. 마이크가 없습니다. 생으로 노래 부르는데 여기 다 들립니다. 원래 옛날에 그런 구조로 지었거든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밑에 이탈리아하고 영어의 자막이 나옵니다. 자기 자리에. 그래서 이런 곳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올레입니다. 올해 7월 달에 큰애는 지금 군 복무를 하기 때문에 안 되고 딸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데리고 갔을 때 전번에 못 해봤던, 남아서도 못 해봤던 것들을 다시 해봤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피렌체에 옛날에 메디치 가문이 오피스로, 사무실로 썼던 곳. 그런데 그 오피스에, 이거는 아까 전에 그 밀라노 위로 올라가는, 테라스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오피스에 이게 걸려 있습니다. 정말 이거를 그냥 원본을 가까이서 딱 보면은 안 보이시겠지만 방탄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 이렇게 선을 쳐놓은 게 아니라 방탄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방탄 유리에 코를 박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우피치 미술관에 가서 4시간을 들었습니다. 우리 딸과 같이. 그래도 다 못 보겠더라고요. 꼭 나중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미술관, 견학, 이게 가이드를 붙이면 가이드 비용만 1인당 10만 원씩 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것들을 실물로 보되 그 실물을 그렇게 오래도록 역사와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들었을 때 눈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먹먹해지는 제 가슴을 봤던 겁니다. 똑같이 보티첼리가 그렸던 그림입니다. 라프리메라, 비너스의 탄생 4년 전에 그렸던 그림이거든요. 여기 앞만 열심히 설명해도 안 되는 이 밑에, 발 밑에 있는 꽃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가서 보셔야 되고요. 150개의 꽃들이 다 살아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바람 부는 방향이 여신들마다 옷 날리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정말 이거 라프리메라라는 거를 꼭 가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내 삶을 혹 하고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거를 가지고 그 디자이너들이 패턴을 그대로 쓰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리빙에서 그런 눈을 열어줬습니다. 우물에 있던 저를 끄집어내서 세상은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뭔가 책을 읽고 기사를 보고 뉴스를 들으면 내가 저곳에 있었으면 나는 그때 뭘 했어야 됐을까? 난 철기 문명이 시작할 때 뭘 했어야 됐을까? 나는 지금은 뭘 해야 될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자, 로마에는 로마의 큰 길이 있습니다. 로마의 그 길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로마의 길에 왜 만들었냐면 그 길에 다니는 마차를 다니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마차도 내가 만들어야 될까요? 내가 하는 일은 그 시대에 거기 있었다면 그 마차에 뭘 실어서 나를 것인가? 라고 질문했었던 사람이면 됩니다. 지금 새롭게 플랫폼의 세상이 됐습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을 내가 만든다. 그걸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다. 될까요? 안 됩니다. 벌써 다리 다 잡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페이스북에 뭘 하면 되죠? 뭔가를 나르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되면은 나는 새로운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정치 탓을 하고, 우리 예전에 부모님 탓을 했고, 배우자 탓을 하고,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애들 탓을 하고 있으면 우리의 기회는 없어질 겁니다. 처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전쟁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성공했던 사람이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셀프 이미지가 갖춰진 사람이 정말 성공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인 사람이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애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수한 실패 속에서 우리는 성공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실패하지 마라, 실수하지 마라 라는 교육을 받아왔다면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실수,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배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설명해야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나의 열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열정 없이 살아왔을까요? 익숙해졌거든요. 이제는 그 고만고만 살아가는 거, 직장에서 잘리지 않을 만큼만 일하고 그만두지 않을 만큼만 월급 주는데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게 아주 옆에 사람들하고 당연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짜 그렇게 그러시려고 태어나신 겁니까? 여기 지금 제 핸드폰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음악은 그냥 음악입니다. 음악에 만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지금 우리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우리가 이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에 이 플러스 1, 열정이란 것만 더하면 그거를 영어를 보십시오. 잃지 않고 no lose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게 이뤄져야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정이란 걸 잃어갖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정이란 걸 잃은 걸 당연한 것처럼 위로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열정을 잃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대로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시대가 바뀌었고 이런 많은 기회들이 있어서 우리들한테 새롭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한 이 기회 속에서 내 마음만, 내 셀프 이미지만 바뀌면 그 순간들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제목을 잡았듯이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그 이유들이, 삶의 방향이, 모든 기회들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드빙 아리아리.